내가 그 집에서 먹은 밥가 오늘로 끝입니다. 이젠 남입니다. 30년을 운전한 그 사람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쓰레기차 발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거기 숨으세요. 난 모른 척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렸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하지만 굳게 닫힌 저택의 뒷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남자가 잠옷바람에 작은 아이를 끌다시피 데리고 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박상철. 이 집안에서 30년 동안 운전대를 잡은 가장 충직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질 끌려가는 아이는 이제 겨우 8살, 이 거대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지훈 도련님이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손목 아파요. 왜 이래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도련님 넘어지십니다라며 업어줬을 그가 지금은 아이가 빗물 웅덩이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져도 거칠게 잡아당길 뿐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아이를 골목 끝 어두운 구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회장님의 검은 세단 대신 녹이 슬어 칠이 벗겨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파리떼와 함께 트럭 짐칸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썩은 냄새가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싫어. 냄새나. 아저씨, 나 집에 갈래. 지훈이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다 이를 거야. 아저씨, 혼내달라고 할 거야. 짤그랑. 그 순간 박 기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빗물 고인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벤츠차 키였습니다. 지훈이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차 키를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가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이르십시오.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면 말입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 회장님,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에 물기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은아버지가 산소호흡기 코드를 뽑았거든요. 쿵. 지훈이의 작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작은아빠가 그랬다. 8살 아이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박 기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몰래 사탕을 쥐어주던 따뜻한 눈주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남보다 더 차가운 냉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도련님도 똑같이 됩니다. 박 기사가 쓰레기차의 녹슨 짐칸 문을 쾅 하고 열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악취에 지훈이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타세요. 박 기사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나 이거 타기 싫어. 무서워요. 지훈이가 박 기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기익. 그때 골목 저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빗물을 튀기며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하수인들 철이반이었습니다.
박 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지훈이의 팔을 억지로 잡아떼며 소리쳤습니다. 울지 마! 귀찮게 진짜! 지금부터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련님도 아니고 저도 기사가 아닙니다. 우린 남남입니다. 그 말이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우린 남남이다. 지훈이는 울음을 꾹 삼켰습니다. 여기서 더 울면 아저씨가 자기를 진짜로 버리고 갈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도련님한테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지훈이는 살기 위해 미끌미끌한 오물이 묻은 쓰레기차 짐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철커덕.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세상이 닫혔습니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악취. 바깥에서는 타이어 긁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박상철. 애 어디 갔어? 그 꼬맹이 어디로 빼돌렸어?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훈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비굴하고 비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에요? 모릅니다. 제가 유모도 아니고 전 오늘부로 그 집 그만뒀습니다. 밥줄 끊긴 마당에 애는 챙겨서 뭐합니까? 뭐? 이 새끼가. 그럼 넌 왜 이 똥차 옆에 있어? 퇴직금 대신 이거라도 팔아먹으려고요. 밥값은 챙겨야 할 거 아닙니까? 철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8살 지훈이는 가슴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줄 끊겨서 나를 버렸다. 똥차 팔아서 돈 챙기려고 한다. 지훈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린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겔겔겔. 부웅. 쓰레기차가 요란하게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지훈이는 덜컹거리는 짐칸 안에서 오물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8살 아이의 눈에 차가운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아저씨부터 가만 안 둬. 절대 용서 안 해. 하지만 어린 지훈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박 기사가 백미러로 굳게 닫힌 짐칸을 바라보며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떨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쓱 쌍마이너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냈지만 박 기사의 눈물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그게 제 밥값입니다. 트럭이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 도련님은 가장 더러운 쓰레기차를 타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 도시의 모든 더러움이 모이는 곳,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 녹색 쓰레기차 한 대가 천천히 적재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8살 지훈이가 숨어 있었어요.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문 열어줘요.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적재함이 열리며 밤새 쌓인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훈의 몸도 함께 굴러 떨어졌어요. 축축한 봉투들, 음식물 더미, 낡은 상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이 위로 덮쳐왔습니다. 가슴이 눌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숨숨이,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 지훈은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어요.
봉투를 밀고 발로 차고 손으로 긁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손 하나가 위로 튀어나왔어요. 지우는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푸아, 살았다는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스다운 침대에서 자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멀리서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쓰레기 산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가지 마요.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미등만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이 꼭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땅이 울렸습니다. 집채만 한 불도저가 쓰레기 더미를 밀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전석은 너무 높았습니다. 조그만 지우는 보이지 않았죠.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삽이 코앞까지 밀려왔어요.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기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옆 컨테이너 틈,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쾅! 조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가 평평하게 밀려버렸어요. 딱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한참 뒤 기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때 지훈의 손에 뭔가가 닿았어요. 천조각, 두툼한 옷, 익숙한 촉감, 작업복 점퍼였습니다. 박 기사 아저씨가 항상 입던 그 점퍼, 기름때 묻고 낡은 그 아저씨 냄새가 배어있는 옷. 이게 왜 여기 있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어요. 뭔가 묵직했습니다. 비닐봉투 하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 작은 손전등, 초코바 2개, 그리고 접힌 쪽지, 손전등 불빛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박 기사 아저씨 글씨였습니다. 지훈아,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밤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지훈아였습니다. 8년 동안 아저씨는 항상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어요. 지훈아, 이거 먹어. 지훈아, 조심해. 지훈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처럼, 가족처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럼, 아까 그 차가운 말은 뭐였지? 그 비굴한 목소리는 뭐였지? 지우는 점퍼를 끌어안았습니다. 점퍼에서 나는 땀 냄새, 기름 냄새, 담배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제일 따뜻했어요. 어제까지 살던 저택에서는 매일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비싼 가구 냄새, 새 옷 냄새.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낡은 점퍼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릴래. 아저씨 올 때까지 숨어 있을래. 지훈은 컨테이너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점퍼를 이불처럼 덮었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 8살 아이는 그 차가운 새벽 처음으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그를 버린 척했던 그 박 기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추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격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새벽 5시 20분.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녹색 쓰레기차 한 대가 텅 빈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 기사,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너무 힘을 준 탓에 마디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1번, 2번, 3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곧 온다는 걸, 반드시 온다는 걸. 조금만 더. 박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세우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저씨 여기 있다고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도로 끝. 갑자기 하얀 불빛 3개가 동시에 켜졌어요. 쌍라이트, 그리고 빠르게 가까워지는 그림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박 기사의 눈빛이 굳었어요. 왔군. 그 짧은 한마디. 이미 각오가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10분 안에 따라잡힙니다. 도련님이 어디 있을지 그들이 눈치채면 안 됐어요. 방법은 하나뿐. 내가 미끼가 되는 것. 박 기사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트럭을 골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미리 세워둔 검은 벤츠, 회장님 전용차, 놈들이 가장 먼저 찾을 차. 그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잠깐 멈춰 섰어요. 멀리 쓰레기 수거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기저귀 갈아주던 시절부터, 첫걸음마 떼던 날부터, 아저씨 하고 뛰어오던 그 작은 발소리부터 처음 안아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도련님, 주먹만 한 얼굴, 새빨간 볼, 그 작은 손가락이 박 기사의 손을 꼭 잡았었어요. 그때 박 기사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 다짐을 3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지킬 겁니다. 방법이 달라졌을 뿐. 도련님, 아주 작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아저씨를 욕해도 됩니다. 미워해도 됩니다. 대신 살아만 계십시오. 벤츠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웅.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묵직한 엔진 소리. 박 기사는 일부러, 아주 일부러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깊게 밟았어요. 벤츠가 도로 위로 튀어나갔습니다. 요란하게, 눈에 잘 띄게, 나 여기 있다. 마치 그렇게 외치듯. 뒤쪽 세단들이 즉시 방향을 틀었어요. 녹색 쓰레기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벤츠만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박 기사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3개의 불빛이 짐승처럼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만 봐라. 끝까지 나만 쫓아와라. 빗길, 극커브, 신호등, 모두 무시한 채 질주. 벤츠는 몇 번이나 크게 흔들렸습니다. 옆 차선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고, 뒤에서는 계속 경적이 울렸어요. 쿵!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어요. 핸들이 털렸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놓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또 한 번, 쿵! 이번엔 더 강하게. 차체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기익.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앞이 흐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멀리. 도련님 있는 곳에서 멀어져야 한다. 10분, 20분, 30분. 박 기사는 서울 외곽까지 놈들을 끌고 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최대한 멀리. 마침내 한강 다리 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경찰차, 뒤에는 세단들. 완전히 포위. 벤츠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도 잦아들었어요. 고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기사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됐다. 충분히 멀리 왔다. 이제 날 잡아도 된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애 어디 있냐? 그 꼬맹이 어디 숨겼어? 박 기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일부러 더 비열하게, 더 악독하게. 몰라. 귀찮아서 버렸어. 죽었겠지. 남자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박 기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웃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한테 화풀이 해라. 나만 때려라. 대신 쓰레기장은 가지 마라. 도련님은 건드리지 마라.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납치범, 배신자, 돈에 미친 인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30년 충복, 돈에 눈멀어 어린 도련님 버리고 도주, 재벌가 운전기사의 배신, 충격. 괜찮습니다. 욕먹어도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됩니다. 감옥에 가도 됩니다. 도련님만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가 손목을 감쌌어요. 박 기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으니까요. 그 시각, 도시 외곽 쓰레기장, 컨테이너 뒤, 작은 아이 하나가 낡은 점퍼를 덮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쪽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아이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 쓰레기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그래도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가 온다고, 꼭 온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소중한 아이를 숨겨두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는 15년 후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멀리서 기계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삐삐 경고음, 땅을 긁는 쇠소리, 매립지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컨테이너 뒤에 웅크려 있던 지훈도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점퍼를 덮고 잤지만 등골이 계속 서늘했어요. 그래도 지훈은 먼저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쪽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지훈의 목이 따끔해졌어요.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울음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울어도 아무도 달래주지 않는 곳이니까요. 지우는 조심조심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제까지는 푹신한 침대에서 잤는데 오늘은 차가운 쇠바닥에서 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옆으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자갈을 밟는 소리, 또각또각. 지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이반이 왔을까? 나를 찾으러 온 걸까? 지우는 점퍼를 끌어안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거칠고 피곤한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야, 오늘도 장난 아니네. 냄새가 사람 잡겠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빨리 밀어. 오전 물량 들어온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자기를 찾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러 오는 곳이라는 걸요. 쓰레기를 치우러 오는 곳, 쓰레기를 묻으러 오는 곳, 그리고 지금 자신도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라는 걸.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온다고 했어. 꼭 온다고 했어. 기계가 지나가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밀리고 쿵 하고 떨어지고 비닐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가끔씩 터졌어요. 지훈의 배가 그 소리에 맞춰 꿀렁거렸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정확히 말하면 속이 비어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저녁도 못 먹었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고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초코바, 10,000원짜리, 손전등. 어젯밤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지우는 초코바 포장을 살짝 뜯었습니다. 바스락. 그 작은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얼른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제야 지우는 조금씩 초코바를 씹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다니요. 어제까지는 매일 먹던 간식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아저씨가 온다. 아저씨가 꼭 온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앞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만. 저기 뭐 움직였어.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코바가 목에 걸린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쥐 아니야? 쥐가 저렇게 커? 야, 거기 손전등 좀 비춰봐. 빛이 컨테이너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점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도 가까워졌고요. 지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면 잡힐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도망치자. 지금 뛰지 않으면 끝이다. 지훈은 점퍼를 움켜쥐고 컨테이너 반대쪽으로 기어 나왔어요. 발이 쓰레기 늪에 빠져 푹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몸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야, 저거 애잖아. 뭐야, 진짜 사람이었어? 야, 거기서. 지훈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었어요. 숨이 가빠서 목이 따가웠고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잡힙니다.
지우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비집고 달렸어요. 봉투가 발목에 걸리고 젖은 종이가 신발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맨발이어서 더 아팠어요. 발바닥이 따끔따끔 찢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우는 미끄러졌어요. 젖은 비닐 위에서 발이 쭉 미끄러지며 몸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쿵 부딪혔어요. 으윽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우는 입을 틀어막고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훈 앞을 가로막았어요. 낡은 장갑을 낀 손, 굽은 허리, 그리고 작은 수레,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주름 가득한 눈이 지훈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맨발, 찢어진 잠옷, 흙투성이 얼굴, 그리고 겁에 질린 눈. 할머니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훈은 놀라서 몸을 뺐어요. 아니요, 저는.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훈을 수레 뒤로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인부들이 달려왔어요. 여기였는데 어디 갔지? 야 꼬맹이, 너 여기서 뭐해? 위험해. 할머니는 인부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인부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이, 또 할머니네. 할머니, 여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으로 저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쥐라도 봤다는 듯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인부들이 투덜거리며 돌아서는 순간 할머니는 지훈의 팔을 꼭 잡고 수레를 끌며 천천히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훈은 수레 뒤에 몸을 숨긴 채 할머니의 발걸음만 바라봤어요. 그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지훈을 수레 뒤에서 꺼내듯 앉혔습니다. 지훈은 손이 떨렸어요. 겁이 나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작은 물병 하나를 꺼내 건넸어요. 지훈은 물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못 마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뭘 받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지훈은 결국 한 모금 삼켰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지훈의 어깨에 점퍼를 다시 덮어줬습니다. 그 손길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안 한 사람 같았습니다. 누가 쫓아?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작은 아빠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말들이었어요. 지훈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저씨가 꼭 온댔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훈의 손에 쪽지가 있는지 확인하듯 슬쩍 봤어요. 구겨진 종이, 꼭 쥔 손가락.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지훈의 마음을 조금 붙잡아줬어요.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여기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시각 도시 한복판에서는 박 기사의 얼굴이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충복, 돈에 눈 멀어 어린 도련님 유기, 재벌가 운전기사의 배신, 전국민 분노. 사람들은 박 기사를 욕했겠죠.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요. 수갑을 차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걸, 성공했다고 안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훈도 몰랐어요. 쓰레기장에도 눈이 있다는 걸, 여기서 도망치는 아이 하나가 누군가에겐 아주 비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멀리서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 쓰레기장에 애가 하나 있는데요. 네, 8살쯤 되어 보여요. 맨발이고 잠옷 입고 있어요. 지우는 점퍼를 더 꼭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와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지지 않도록 지우는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쓰레기장 근처에 있는 폐지 줍는 할머니. 집에서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지붕이 낡은 슬레이트 집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처럼 스며들었어요. 컨테이너를 이어 붙여 만든 작은 단칸방. 그 방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지훈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 낮았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형광등은 반쯤 나간 채 깜빡거렸어요. 어젯밤 내내 지지직 지지직 그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등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 냄새, 땀 냄새, 젖은 점퍼 냄새. 사흘째 씻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사흘 전까지만 해도 향수 냄새 나는 침대에서 자던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했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몸을 닦았고 부드러운 잠옷을 입었습니다. 지금은요, 바닥에 깔린 골판지 위에서 쪼그려 자고 있었죠. 이불은 얇아서 등이 시렸고 베개는 없어서 팔을 베고 잤습니다. 방 한쪽에서 발그락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낡은 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일어났냐? 갈라진 목소리. 며칠째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배고프지? 라면 하나 끓였다 같이 먹자.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이 막혀 올 것 같았거든요. 라면은 반쪽짜리 냄비 하나, 국물은 거의 물이었고 면은 둘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면을 집었어요. 그리고 절반 이상을 지운 그릇에 얹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애는 커야 된다. 지우는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어요. 할머니 그릇을 봤습니다. 국물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요? 나는 됐다. 어제 빵 먹었어.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어제 빵 같은 거 없었어요. 할머니는 지훈 먹는 거 보면서 물만 마셨거든요. 그 순간 지훈 가슴이 욱하고 막혔습니다. 왜 이 할머니는 챙겨주는데, 처음 본 아이를 숨겨주고 밥을 나눠주고 자기 이불을 덮어주는데 왜 그 아저씨는, 30년을 함께한 아저씨는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지훈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토닥여줬어요. 툭, 툭. 그 손길이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아침 공기가 매서웠어요. 손수레 하나, 낡은 고무장갑,
폐지 묶는 노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지우는 뒤에서 밀었어요. 할머니, 나도 도울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기 있어. 위험해. 하지만 지우는 따라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생각이 자꾸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골목마다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킨집 앞, 편의점역, 아파트 분리수거장. 지우는 처음으로 폐지를 주워봤습니다. 박스를 접고 신문지를 묶고 손수레에 실었어요. 지운 손에 처음으로 박스 냄새가 배었습니다. 종이 먼지가 날렸어요. 손바닥이 까슬까슬해졌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폐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손수레가 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몇 번을 나르자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팠어요. 피부가 벗겨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도 소리 내지 않았어요. 박 기사 아저씨 때문이야. 그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나만 봐라, 끝까지 나만 쫓아와라.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 거짓말쟁이. 배신자. 돈 때문에 나버린 인간. 지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스를 더 세게 눌렀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게 나았어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점심때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 안에 식은 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라. 지우는 받아들었어요. 밥이 차가웠습니다. 김치는 너무 짜서 목이 탔어요.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걸었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런 놈도 있지. 짧은 대답. 근데 끝까지 안 버리는 사람도 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버렸어요. 저버렸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손, 갈라진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밤이 되었습니다. 손수레를 정리하고 둘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어떤 사람이었냐? 지우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사탕 줬어요. 업어줬어요. 무서운 꿈 꾸면 달래줬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저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우는 구석에 앉아 낡은 점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 기사 점퍼, 기름때 묻은, 냄새나는, 그걸 움켜쥐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랬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놔버렸어요? 점퍼를 벽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버리고 싶은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점퍼를 끌어안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땀 냄새, 기름 냄새, 담배 냄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4살 때 열이 펄펄 났던 밤, 아저씨가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줬습니다. 5살 때 처음 자전거 탄 날, 넘어질 때마다 아저씨가 뒤에서 잡아줬어요. 6살 때 천둥 치는 밤, 무서워서 울었더니 아저씨가 업어서 재워줬습니다. 괜찮아, 도련님. 아저씨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운 눈이 젖었습니다.
미워. 진짜 미워. 근데 왜 보고 싶어? 아이답지 않은 말이 작게 흘러나왔어요. 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점퍼를 이불처럼 덮고 작게 웅크렸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슬레이트를 흔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코 고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눈을 꼭 감았어요. 분노, 외로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혹시라도 아저씨가 나 찾으러 오면 그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안 와. 절대 안 와. 나버렸잖아. 하지만 그 점퍼를 끝내놓지 못한 채 8살 아이는 낯선 가난한 방에서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 점퍼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컨테이너 판잣집 지붕 위로 밤새 내린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벌써 나가셨습니다. 손수레 끌고 폐지 주우러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어요.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저택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차가운 온도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먹은 건 컵라면 반 개뿐이었거든요. 물만 잔뜩 부른 면, 국물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걸 허겁지겁 먹었죠.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으니까요. 나흘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따끈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 아저씨가 비행기 놀이 해주며 먹여줬어요. 도련님, 입 벌려요. 슝 비행기가 간다. 그 목소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생각하지 마. 그 사람 생각하지 마. 지우는 구석에 놓인 점퍼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박 기사 아저씨 옷. 괜히 화가 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옷만 보면 그 얼굴이 떠올라서 거짓말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돈 때문에 나버린 거잖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기다려? 올 리가 없잖아. 버렸잖아, 쓰레기처럼. 지우는 점퍼를 발로 툭 찼습니다.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춥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따뜻한 건 그 옷뿐이었으니까요. 소매를 끼웠습니다. 품이 컸어요.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매 끝이 손을 덮었어요. 마치 아저씨가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 같았죠. 6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창밖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저씨가 이 점퍼로 지훈을 감싸줬어요. 도련님, 춥죠? 아저씨 옷 따뜻하죠? 이 안에 있으면 감기 안 걸려요. 그때 이 점퍼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간 괜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러지 마. 좋은 사람인 척 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퍼 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담배 냄새, 땀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제일 따뜻했습니다. 저택 향수 냄새보다, 비싼 침구 냄새보다 훨씬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뭔가 툭 걸렸어요. 묵직한 느낌. 응? 지우는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깊숙이,
안쪽 안감,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억지로 꿰맨 흔적, 서툰 바느질. 아저씨가 직접 꿰맨 거였어요. 바느질 못하는 아저씨가 밤새 혼자 꿰맸을 거예요. 지우는 실밥을 뜯었습니다. 손톱으로 하나씩 조심스럽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이런 걸? 툭! 뭔가 떨어졌어요. 작은 도장 하나, 붉은 나무 인감.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도장.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금고 안에 있어야 할 물건. 함부로 만지면 혼나는 물건. 왜 이게 여기 있지? 그리고 작은 저장 장치 하나. USB. 지우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그날 밤 지훈만 숨긴 게 아니었어요. 이것들도 함께 숨겼습니다. 지훈 품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아저씨, 이제 확실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숨긴 거였습니다.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지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왜 나 미워하게 만들었어? 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몰라. 귀찮아서 버렸어. 죽었겠지.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비열한 웃음, 다 연기였어요. 나를 살리려고 일부러 나쁜 사람인 척 한 거였어요. 바보, 진짜 바보 아저씨. 혼자 영웅인 척 하지 말라고. 점퍼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어깨만 들썩이며 나흘 동안 아저씨를 욕했어요. 배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돈 때문에 나버린 인간이라고. 그런데 아저씨는 그 욕을 다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맞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아저씨,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눈물을 닦았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이번엔 진짜 믿고 기다릴게. 그러니까 꼭 와.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장과 USB도 함께. 점퍼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아저씨가 지켜준 것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날 8살 지우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각, 서울 어딘가,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박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도련님, 살아있죠? 아저씨가 숨겨둔 거 잘 찾았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는 믿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다고,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그게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판잣집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떨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우는 점퍼를 끌어안은 채 눈을 떴습니다. 몸은 아직 축축했고 등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문 밖에서 철컹 철컹 손수레 바퀴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폐지를 한가득 싣고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죠. 허리가 굽어서 키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손수레는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일어났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입가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그 주름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배고프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제도 얻어먹었는데 또 배가 고팠거든요. 할머니는 검은 냄비를 꺼냈습니다. 쌀 한 줌, 김치 조금, 그리고 물을 많이, 보글보글, 얇은 죽이 끓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 할미가 형편이 안 돼. 지우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택에서 먹던 수십 가지 반찬보다 이 죽이 더 따뜻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입안이 데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누가 자기 밥을 챙겨준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저택에서는요, 밥상은 항상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빴고, 작은 아빠는 무서웠고, 밥을 먹으면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냄비 하나에 둘이 마주 앉아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할머니 손이 지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할머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골목, 시장, 고물상, 종이 냄새, 쇳소리, 손수레 끄는 삐걱거림.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혹시 찾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요, 폐지 줍는 할머니랑 손자,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이거 들 수 있겠냐? 할머니가 박스를 가리켰어요. 네. 지우는 작은 손으로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얻어먹는 애가 되기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어요. 어이구 기특해라. 우리 손주 같네. 손주. 그 단어에 지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원래 자기 자리였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집의 손주. 뭐든 가질 수 있는 손주. 하지만 지금은요. 폐지 줍는 할머니 손주. 박스 나르는 손주. 이상했어요. 이쪽이 더 편했습니다. 저택에서는 항상 긴장했거든요. 혼날까봐, 실수할까봐, 작은 아빠 눈에 띌까봐. 여기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할머니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못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라. 다칠라. 무거우면 내려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밤이 되면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춥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굶기진 않을게. 그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소리내서 아이처럼 할머니, 나 여기 있어도 돼요?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훈을 품에 안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사람이 사람 옆에 있는 게 무슨 패냐? 그 품이 작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품.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점퍼를 다시 입었습니다. 안주머니를 만졌어요. 도장, USB, 쪽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나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와요. 처음으로 웃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번호판, 짙은 썬팅, 엔진을 끄지 않은 채 한참 서 있었어요. 지우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른 둘이 내렸어요. 검은 옷, 무전기, 주변을 둘러보는 눈. 여기 맞냐? 애가 이 근처에서 사라졌다더라. 쓰레기장 근처 다 뒤져. 지운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점퍼 안쪽 주머니를 더 꽉 움켜쥐었어요. 도장, USB, 그리고 쪽지. 아저씨가 목숨 걸고 숨긴 것들. 들키면 안 돼.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지훈이 처음으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8살 아이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무서운 눈, 도망치는 눈이 아니라 버티는 눈. 그 순간 검은 남자 하나가 컨테이너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부터 뒤져. 지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숨겨준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점퍼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결심을 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지킬 거야.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축축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골목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손수레 바퀴 자국 사이로 검은 물이 길게 번졌습니다. 지우는 문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아까 본 그 승합차, 검은색, 짙은 썬팅,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서 있던 차, 저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여기는 폐지 줍는 사람들이 사는 곳, 낡은 손수레와 리어카가 전부인 곳. 그런데 번쩍이는 승합차라니. 괜히 예민한 건가. 혼잣말을 했지만 모간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잉, 낮은 진동 소리, 무전기 잡음. 여기 근처 맞다니까. 쓰레기장 CCTV에 찍혔어. 꼬마 하나 녹색 트럭에서 떨어졌대.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쓰레기장 CCTV 찍혔다. 그 말이 머리를 망치처럼 때렸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쓰레기장에도 관리실이 있었어요. 불도저 옆에 작은 건물. 거기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우는 인부들한테 발견됐었죠. 저거 애잖아. 야, 거기서. 그때 누군가 신고했을 거예요. 이상한 애가 있다고. 맨발에 잠옷 입은 애가 있다고. 쓰레기장에도 눈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아이 하나가 누군가에겐 아주 비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우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자 둘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 짧은 머리, 운동화 밑창이 물을 밟을 때마다 척척 소리가 났어요. 평범한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찾는 사람 눈, 사냥하는 사람 눈. 저기 컨테이너부터 뒤져. 노숙자들 숨기 딱 좋잖아. 지운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기는 할머니 집. 마침 골목 입구에서 손수레 소리가 들렸어요. 철컹, 철컹. 할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폐지를 한가득 싣고 돌아오고 있었죠. 허리가 굽어서 앞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열심히 끌고 오고 있었어요. 안 돼.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분명 물어볼 거예요. 애 못 봤어요? 여기 숨긴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다 써 있는 사람. 눈을 못 마주치면 금방 들키는 사람. 그러면 할머니까지 잡혀갑니다. 나 때문에. 지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굶기진 않을게. 그 말, 그 따뜻한 말. 그런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훈이 뛰쳐나갔어요. 할머니, 왜 그래, 애야?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훈은 손수레를 잡아 끌었습니다. 컨테이너 뒤편, 쓰레기 더미 쪽. 여기 숨어요. 제발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설명 못해요. 그냥 숨어요. 처음으로 지훈이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그 눈을 봤습니다. 8살 아이 눈이 아니었어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뭔가를 지키려는 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끄덕였어요. 그때 철컥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 어이, 사람 있냐?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짜증 섞인 목소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 차가운 손,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노숙자 사는 데 같은데? 뒤져. 애 하나 숨어 있을지도 몰라. 심장이 귀에서 뛰었어요. 쿵, 쿵, 쿵. 발자국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컨테이너 뒤, 쓰레기 더미 하나만 넘으면 들켜요. 지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둘 다 잡히면 끝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못 뛰어요. 허리가 굽어서,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러면 내가 뛰어야 해요. 저 사람들 시선을 끌어야 해요. 할머니, 지훈이 속삭였어요. 나 먼저 갈게요. 뭐? 저 사람들 나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안 가면 할머니까지 잡혀요. 지훈은 점퍼 안쪽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도장, USB, 그리고 쪽지. 아저씨가 목숨 걸고 숨긴 것들.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요. 절 찾으면 모른다고 해요. 처음 보는 애라고 해요. 제발 꼭 그렇게 해요. 할머니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애야, 너 어디 가려고? 지우는 할머니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어요. 고마웠어요, 할머니. 밥 줘서 고마웠어요. 이불 덮어줘서 고마웠어요. 손주라고 해줘서 고마웠어요. 아! 남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더 생각할 시간 없었어요. 지우는 반대쪽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발을 세게 구르면서 저기다, 꼬마, 잡아. 남자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할머니 쪽이 아니라 지훈 쪽으로. 됐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지훈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맨발, 젖은 아스팔트, 미끄러지면서도 달렸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해 뛰는 거였어요. 아저씨가 나를 지켰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할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비 내리는 새벽 골목. 8살 아이 하나가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점퍼 안에는 아저씨가 남긴 것들이 있었어요. 가슴에 꽉 안은 채, 그리고 그 뒤로 검은 그림자 둘이 짐승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달리면서 생각했어요. 아저씨, 나 잘하고 있죠? 아저씨처럼 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의 쪽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저씨가 꼭 데리러 간다. 그 말을 떠올리며 지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속까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는데 골목은 아직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뛰고 있었어요. 맨발, 젖은 아스팔트, 발바닥이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버, 철버, 어른 발소리,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 저쪽이다. 꼬마 못 놓쳐.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퍼 안쪽 주머니. 지우는 본능처럼 눌러 잡았어요. 도장, USB, 쪽지. 이거 뺏기면 끝이에요. 아저씨가 목숨 걸고 숨긴 것들. 절대 들키면 안 돼. 조금만 더.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골목 하나를 꺾었어요. 왼쪽, 또 오른쪽. 아무데나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멀어져야 했습니다. 쿵. 갑자기 어깨가 벽에 부딪혔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다시 달렸습니다. 발바닥에서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유리 조각을 밟은 것 같았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터졌어요. 앞골목 막아. 도망 못 가게 돌아. 포위. 그 단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사방이 막히는 느낌. 쥐처럼 몰리는 기분. 지운 발이 더 빨라졌어요. 이제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살겠다는 본능. 그것뿐이었어요. 그때 앞에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길. 불빛. 사람들. 살았다. 순간 안심했어요. 사람 많은 데면 못 잡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서 있던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저 차, 아까 그 차, 할머니 집 앞에 서 있던 그 차, 여기다. 뒤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멈칫했어요. 앞은 승합차, 뒤는 추격자. 막혔습니다.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잡히는 건가? 그 순간 아저씨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제였을까요? 5살 때 숨바꼭질 하다가 울던 날. 지훈아, 막히면 숨으라. 뛰는 것보다 숨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다.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골목. 그리고 검은 비닐봉투 더미. 폐지산. 재활용 쓰레기 더미.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코가 썩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쓰레기장 냄새. 이젠 무섭지 않았어요. 나흘 전 처음 쓰레기장에 떨어졌을 때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냄새가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봉투 사이, 종이박스 틈, 몸을 쑤셔 넣었어요. 비닐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젖은 신문지가 목에 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면 끝. 2장에서 배웠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살아남는 법, 숨 참는 법, 소리 안 내는 법.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디 갔어? 분명 이쪽이었는데. 바로 앞, 진짜 코앞. 봉투가 들춰졌어요. 빛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까지 멈춘 것 같았어요. 1초, 2초, 3초, 영원 같았습니다. 아, 씨 냄새. 여긴 아니네. 애가 여기 숨겠어? 쓰레기통에 들어갈 놈이 어딨어. 봉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제야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 눈물이 같이 쏟아졌어요. 살았다. 진짜 살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빨이 부딪혔어요. 저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미 쓰레기통에서 살아본 아이라는 걸. 그때 주머니 안에서 쪽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지우는 꺼내지 않고 그냥 가슴에 꼭 눌렀어요. 아저씨, 나 잘 숨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곳.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안전한 곳 같았어요. 여기서 아저씨 기다려야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다 끝나면 셋이 밥 먹어야지.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점퍼를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지우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쓰레기 더미 위, 낡은 건물 옥상,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망원 렌즈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찾았다. 낮은 목소리. 쓰레기장 꼬마 아직 살아있네. 저 점퍼 안에 뭔가 있어. 꼭 쥐고 있는 거 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찰칵. 누군가에겐 그 아이 하나가 아주 비싼 단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고 골목엔 물비린내가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달릴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발바닥 상처가 따끔거렸죠. 점퍼 안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빠질까봐, 혹시라도 누가 낚아챌까봐. 도장, USB, 쪽지, 아저씨가 숨긴 것들. 이젠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 많은 곳은 피했습니다. 큰 길도 피하고 밝은 곳도 피했어요. 그러다 고물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페인트 벗겨진 철문, 앞에는 캔이랑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이상하게 그 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잠깐 멈췄어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어제 이후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을까 하다가도 아저씨 얼굴이 떠올라 참았어요. 도련님, 아무거나 먹으면 탈나요. 그 말, 이상하게 아직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남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장갑 낀 손, 눈이 작고 인상이 거칠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작은아빠 같은 사람일까봐. 남자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맨발, 얼굴에 상처,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툭 한숨을 쉬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너 그 할머니 손주 아니냐? 지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봤어? 폐지 팔러 왔을 때 봤지. 근데 왜 혼자야? 할머니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한참 지훈을 봤어요. 눈, 상처, 더러운 점퍼, 맨발,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일단 앉아.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지훈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았어요. 밥 먹었냐? 그 말, 그 한마디에 지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작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또 골치 아프다. 그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지우는 쭈그리고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후루룩 눈물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물고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집 나왔냐? 지우는 대답 안 했어요. 쫓기는 얼굴이네.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런 얼굴 많이 봤다. 빚쟁이, 사기꾼, 도망자 다 그런 눈이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넌 좀 다르네. 누굴 지키는 눈이다. 지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점퍼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툭 주머니에서 도장이 떨어졌어요. 또르르 바닥을 굴렀습니다.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먼지를 털더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인감 아니냐? 지훈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남자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아무 집 물건 아니다. 이거 하나면 집 몇 채 값이 왔다 갔다 한다. 지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 몇 채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저씨가 맡긴 게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남자는 다시 지훈을 봤습니다. 꼬마, 너 큰일에 엮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걱정 마. 여긴 내 구역이다. 누가 와도 내가 먼저 본다.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지훈에게 처음으로 어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물상 아저씨가 자기 인생을 뒤집어줄 사람이라는 걸. 아침 해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고물상 지붕 위로 엷은 햇빛이 번졌어요. 밤새 젖어있던 철판이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고물상 안구석 박스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컵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데인다. 고물상 아저씨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면을 후루룩 삼켰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좋았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랬지? 지훈이요. 그래, 지훈아. 아저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집에서 도망쳤냐? 젓가락이 멈췄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요즘 세상 무섭다. 애들이 갈 데가 없네.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고물상 철문이 열렸어요. 낯선 그림자 둘. 검은 점퍼, 짧은 머리. 지훈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놈들, 쓰레기장, 승합차, 무전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점퍼 안쪽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장, USB, 쪽지, 아저씨 눈이
순간 지훈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뭐 찾으세요? 아저씨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꼬마 하나 못 봤어요? 이 근처 돌아다닌다던데. 심장이 쿵, 쿵. 여기 고물상입니다. 애 키울 형편 안 됩니다. 딱 잘라 말했어요. 남자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툭툭 발로 찼어요. 눈이 사납게 돌아갔습니다. 저기 애 있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끝이다.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 너, 이리 와봐. 발이 안 떨어졌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툭, 아저씨가 지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조카입니다. 일 도와주는 애예요. 조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이 동네에 조카 맡길 형편 돼 보이냐?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남자 시선이 지훈 점퍼로 내려왔습니다. 그 옷, 그거 작업복 아니잖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벗어봐. 지훈 숨이 멎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안에 전부 있어요. 아저씨 목숨, 할아버지 도장, 모든 증거. 벗으면 끝. 왜? 못 벗어? 남자가 팔을 잡으려는 순간 쾅! 아저씨가 철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요란한 소리. 깡통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아이고, 고물 망가지잖아요. 돈 물어낼 거예요? 일부러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동네 어르신들, 폐지 줍는 할머니들.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수 없네. 다른 데 가자. 발길을 돌렸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 기익. 그제야. 지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애 파는 인간 아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바깥에서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다시 천천히 고물상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 천천히, 느리게, 계속 맴돌았어요.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놈들, 아직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점퍼 안에 있는 걸, 노리고 있다는 걸. 지훈은 점퍼 안쪽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단단한 감촉, USB, 도장, 쪽지, 아저씨가 목숨 걸고 숨긴 것들. 할머니한테 돌아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 사람까지 위험해지니까 이거 확인해야 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컴퓨터, 포트, 파일,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택에서는 항상 비서가 대신 해줬거든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때였어요. 아저씨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아이를 보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냐?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왜? 위험해져요. 제가 가면. 잠깐 침묵. 아저씨가 한숨 쉬었어요. 아, 너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애 아니냐? 지훈 심장이 멎었습니다. 재벌집 손자, 운전기사한테 버림받았다는.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도망쳐야 하나? 들켰으면 신고하나? 그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버림받아 봤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쓰레기통에서 잤어. 나도. 아저씨 눈이
잠깐 멀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진짜 버린 놈은 따로 있더라. 겉으로 버린 척한 놈이 진짜였어. 지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다. 지훈은 주머니를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목이 막혔어요.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USB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뭐냐?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아저씨, 나 컴퓨터 못해요. 잠깐. 정적? 아저씨는 말없이 USB를 받았어요. 와라. 저기 앉아. 낡은 컴퓨터, 모니터 테이프 붙은 것, 키보드 글자 반쯤 지워진 것, 딸깍, USB 꽂는 소리, 폴더 하나 떴습니다. 영상 파일, 여러 개. 아저씨가 더블 클릭했어요. 흑백 화면, 병실, 침대, 산소호흡기, 할아버지였습니다. 지운 숨이 멎었어요. 할아버지, 화면 속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비, 비, 비.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아빠가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 돼. 작은 아빠 손이 산소호흡기 선에 닿았습니다. 안 돼. 지훈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 선이 빠졌습니다. 비. 기계음이 길게 울렸어요. 지훈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이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느낌. 우에 고물상 아저씨가 지훈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 천천히. 지훈은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살인이네. 아저씨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걸 내가 갖고 있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기사 아저씨가 숨겨줬어요. 날 살리려고. 그 아저씨 뉴스에 나온 그 기사? 네. 지금 감옥에 있는? 네. 잠깐 침묵. 아저씨가 담배를 꺼냈다가 또 다시 넣었습니다. 꼬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거 지금 경찰 가면 되겠다. 당장 뒤집힌다. 지훈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안 돼요. 왜? 지금 올리면 아저씨 죽어요. 아저씨가 멈췄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요. 증거 있는 거 알면 아저씨부터 없앨 거예요. 입술이 떨렸어요. 아저씨 나 때문에 감옥 갔어요. 나 때문에 맞았어요. 근데 또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고물상한 형광등 소리만 지지직 울렸습니다. 아저씨가 한숨 쉬었어요. 그래, 머리 좋네. 꼬마가 컴퓨터를 끄고 USB를 다시 건넸습니다. 그럼 타이밍 잡아. 사람 제일 많을 때 한 번에 터뜨려. 지훈 눈이 커졌어요. 언제요? 아저씨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사 재판 3일 뒤라더라. 뉴스에서 봤어. 3일. 그날. 법원. 기자. 카메라. 그때 터뜨리면 아무도 못 덮어. 심장이 쿵. 처음으로 계획이 생겼습니다. 도망만 치던 아이가 이제 기다리는 아이가 됐어요. 지훈은 USB를 가슴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툭 웃었습니다.
아, 살아남아라.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 말, 이상하게 박 기사 말투랑 닮아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할머니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뭘? 나 괜찮다고요. 꼭 다시 온다고요. 아저씨가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도망치는 애 아닙니다. 증거 가진 애, 그리고 복수할 준비된 애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 차가운 철창 안, 박 기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자국.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쓰레기차에서 내리던 순간 겁에 질린 눈. 아저씨, 나 무서워요. 살아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철컹 문 열리는 소리. 간수가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번쩍이는 구두, 비싼 향수 냄새, 작은아버지의 비서, 강 실장, 박 기사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강 실장이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면회 왔지. 오랜 동료잖아. 철창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어요. 마이너스. 고생이 많네. 박 기사. 아니, 이제 피의자 박모 씨라고 해야 하나? 박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합의서. 뭐요? 간단해. 내가 혼자 한 짓이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진술하면 끝이야. 박 기사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럼 뭘 주는데요? 10억? 출소하면 바로 입금해 줄게. 새 인생 시작해. 해외로 가든 뭐라든. 박 기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10억이요. 그래. 나쁘지 않지? 30년 월급보다 많네요. 강 실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해. 박 기사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실장 눈이 반짝였어요. 박 기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찢었습니다. 쓱, 쓱, 쓱. 강 실장 얼굴이 굳었어요. 뭐 하는 거야? 박 기사가 찢어진 종이를 철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10억으로 제 밥값 사시게요? 전 3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님 신발 닦고, 도련님 기저귀 갈고, 새벽마다 차 빼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근데요, 단 한 번도 제 주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강 실장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쳤군. 미쳤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충신은 원래 미친놈들이에요. 강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쓰러졌어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 쓰지 뭐. 철창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 애, 아직 안 찾았어. 박 기사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가 먼저 찾으면. 강 실장이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습니다. 슥, 끝이야. 박 기사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끝이야. 강 실장이 몸을 돌렸어요. 재판 이틀 남았어. 그 전에 찾아낼 거야. USB도, 그 애도. 문이 닫혔습니다. 쾅! 박 기사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도련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마요. 하지만 박 기사는 몰랐어요. 그 시각 지훈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지훈은 고물상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점퍼를 꽉 껴안고 USB를 가슴에 품고 내일. 손이 떨렸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재판 하루 전 고물상 아저씨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이거 봐라. 일면 기사. 재벌가 운전기사 내일 첫 재판. 아이는 이미 죽었다 진술 유지. 유족 측 엄벌 촉구. 지훈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 살았는데. 나 여기 있는데. 고물상 아저씨가 지훈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 울지 마. 내일이면 끝이야. 내가 가서 보여주면 돼.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서워요. 뭐가? 저 사람들. 작은 아빠 사람들. 나 찾고 있잖아요. 고물상 아저씨가 한숨 쉬었어요. 그래. 위험하지. 근데 말이야. 아저씨가 지훈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아저씨. 지금 감옥에서 뭐하고 있겠냐?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갈게요. 뭐? 내일. 법원 갈게요. 지훈이 USB를 꺼냈어요. 이거 들고 아저씨 앞에 설 거예요. 고물상 아저씨가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근데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만약에 내가 못 가면. 아, 이거 아저씨가 대신 전해줄 수 있어요? USB를 내밀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한참 봤어요. 그리고 USB를 밀어냈습니다. 안 받아. 왜요? 내가 직접 줘야지. 내가 직접 가야지. 아저씨가 지훈 손을 잡았어요. 아, 넌 갈 수 있어.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 지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낡은 모자, 작업용 마스크, 헐렁한 점퍼. 이거 입어. 내일 법원 갈 때. 지훈이 받아들었어요. 이게요? 폐지 줍는 애처럼 보여야지. 그래야 안 들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가 툭 웃었어요. 고마우면 살아남아. 그게 보답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지훈은 창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점퍼를 덮고 USB를 가슴에 품고 내일 모든 게 끝납니다. 아저씨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훈은 눈을 감았어요. 아저씨,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판 당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아침 9시 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마이크, 피고인 박상철, 오늘 첫 재판입니다. 재벌가 후계자 유기 사건, 전국민 관심 집중.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틈에 낡은 모자, 작업용 마스크, 헐렁한 점퍼, 작은 아이 하나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점퍼 안쪽 USB가 가슴에 닿았어요. 조금만 더. 법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꼬마, 여긴 왜 왔어? 지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물상 아저씨였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찾잖아. 어디 갔어?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 아버지요? 예, 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호기심이 많아서 고물상 아저씨가 지훈 손을 잡았어요. 꽉!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조심하세요. 지훈은 고물상 아저씨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왜 여기? 아, 낮게 속삭였어요. 혼자 보내겠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울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둘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사람들, 법정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방청 들어가려는 사람들. 3번 법정, 박상철 재판입니다. 지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저기야, 저기 들어가면 아저씨가 살고 못 들어가면 끝이다. 그때 잠깐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앞을 막았어요.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훈 숨이 멎었습니다. 강 실장, 어제 구치소에서 박 기사를 협박했던 그 사람. 모자 벗어봐. 못 들었어? 모자 벗으라고. 손이 지훈 모자에 닿으려는 순간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폐지 줍던 그 할머니. 손수레를 끌고 법원 앞까지 온 거예요. 이 양반이 남의 손주한테 뭔 짓이야. 할머니가 강 실장에게 다가왔어요. 허리 굽은 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긴 왜? 강 실장이 당황했어요. 왜긴 왜야? 우리 손주 데리러 왔지. 할머니가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 뼈만 앙상한 품.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지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말해줬지. 오늘 법원 간다고. 할머니가 지훈 얼굴을 닦아줬어요. 거친 손, 따뜻한 손. 새벽부터 왔어. 우리 손주 혼자 보내겠냐? 지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할 일 해. 강 실장이 다가오려 했어요. 잠깐 그의 고물상 아저씨가 앞을 막았습니다. 왜요? 문제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버텼어요. 강 실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 새끼들이.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기자들, 카메라. 함부로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가. 할머니가 지훈을 밀었어요. 빨리 가. 지훈은 뛰었습니다. 법정 문 쪽으로. 저기다. 잡아. 강 실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지훈이 법정 문을 밀었어요. 쾅. 법정 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객, 기자, 그리고 피고인석, 수갑찬 남자, 박 기사.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기사 눈이 커졌어요. 도련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이 잡았습니다. 앉아요. 도련님, 살아있었어요. 도련님, 박 기사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30년. 철벽처럼 굳건했던 남자.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저 애가 누구야? 설마 죽었다던 그 애? 지훈은 법정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깐,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장지훈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뭐, 죽었다던 그 애가 살아있었어?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 건.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됐어. 끌어내. 작은 아빠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저에 데려가. 지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끝이야. 지훈은 점퍼 안쪽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거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법정이 멈췄습니다. 뭐야 저거. USB. 지훈이 외쳤어요. 우리 할아버지요. 작은 아빠가 죽였어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뽑는 거 다 찍혀 있어요. 이 안에요. 작은 아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애가 미쳤어. 끌어내.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손대지 마. 박 기사가 몸을 던졌어요. 수갑 찬 채로 경찰을 밀치고 지훈 앞에 섰습니다. 도련님한테 손 떼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죽습니다. 30년 충신의 눈. 남자들이 멈칫했어요. 그 사이 기자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잠깐요. 저거 제가 확인할게요.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떴어요. 흑백 영상, 병실, 산소호흡기. 작은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선을 뽑았어요. 삐. 그 소리는 30년 충신의 누명을 끊는 소리 같았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특종이다. 찍어. 다 찍어. 작은 아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 판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 저 건. 경위, 저 사람 체포하세요. 뭐? 경찰들이 다가왔어요. 장민수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손치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작은 아빠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지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안아줬어요. 박 기사였습니다. 수갑 찬 채로 지훈을 꽉 안았어요. 도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아저씨, 미안해. 박 기사가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살았어. 지훈도 울었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가 나 버린 거 아니었죠. 나 살리려고 그런 거였죠.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알아요. 지훈이 말했어요. 다 알아요. 점퍼에 다 있었어요. 돈이랑 초코바랑 쪽지도. 박 기사가 더 세게 안았어요. 읽었어? 네. 지훈아라고 썼죠. 박 기사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래. 아저씨한텐 늘 지훈이었어.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지훈이. 법정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고물상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허리 굽은 채 천천히 지훈 앞에 섰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 지훈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 다 끝났어. 고마워요. 뭐가? 밥 줘서 이불 줘서 손주라고 해줘서.
할머니 눈에도 물기가 맺혔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당연한 건데 뭘. 고물상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 끼고.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저씨도 고마워요. 뭐가? USB 봐줘서. 같이 와줘서. 고물상 아저씨가 툭 웃었어요. 살아남았네. 네. 그럼 된 거지. 박 기사가 고물상 아저씨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버텼어요. 며칠을. 박 기사가 지훈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뭘? 숨으라고. 버티라고. 박 기사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잘했어. 아저씨도요. 아저씨도 잘했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밥값 다 했잖아요. 박 기사가 멈췄어요. 그 말. 그날 밤 자기가 했던 말. 오늘부로 밥값은 끝났습니다. 지훈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밥값. 오늘 다 치렀어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래. 다 치렀네. 법정안. 기자들. 방청객. 판사.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살아남은 아이. 감옥에서 버틴 충신. 낯선 아이를 품어준 할머니. 위험을 무릅쓴 고물상 아저씨. 네 사람이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박상철. 네. 모든 혐의 무죄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석방하세요. 경찰이 수갑을 풀었습니다. 찰칵. 박 기사가 손목을 문질렀어요.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응.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박 기사가 웃었습니다. 그래. 셋이 같이 먹어요. 지훈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도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난 됐다. 안 돼요. 지훈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밥 줬잖아요. 이번엔 내가 줄 거예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보 같은 놈. 고물상 아저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끼워줘. 지훈이 웃었어요. 당연하죠. 네 사람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지훈 군, 한마디만요. 지훈이 멈췄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지훈이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장, 할머니, 점퍼, 쪽지, 그리고 저 혼자 산 게 아니에요. 박 기사를 봤어요. 할머니를 봤어요. 고물상 아저씨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줬어요. 기자들이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밥값 할 거예요. 박 기사가 지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벌써 다 했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작게 속삭였어요. 나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잘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